근데 저는 안 외워도 는 뻥이고 이걸 문제를 이제 네가 어떻게 풀었냐 아니면 뭐 이런 단어를 네가 이 문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라고 했는데 분명히 수업은 잘 들었는데 제 앞에 오면 이제 말을 좀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제가 작년 올해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게 문제 잘 읽어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풀 강남 노원 캠퍼스에서 독해 영역 파트를 강의하고 있는 황선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 분당에서 논리 파트 담당하고 있는 박원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 분당 분원에서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 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엑스텐 리딩이라고 영어에서 쓰는 이름을 좀 지었는데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양궁 대표팀이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죠. 저도 몰랐는데 양궁에서 10점 중에서 딱 정중앙에 꽂으면 그걸 이제 엑스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몰랐는데 처음에 인강 입성을 할 때 이름을 뭘로 고민을 할까 하다가 마침 제 일을 도와주던 조교가 양궁 팬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합격을 정조준한다 아니면 합격에 적중한다 라는 이름으로 엑스텐 영어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진짜 3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바로 그걸 엑스텐 영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엑스텐이 독해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궁을 보면 준비 과정은 되게 세밀한데 막상 이제 쏠 때는 거침없이 과감하게 써야 되잖아요. 독해 영역이 보통 이제 하반기에 중요한 만큼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는 과감하게 쏘자라는 양궁 스포츠의 패턴과도 어느 정도 맞아서 엑스텐 리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엑스텐 리딩의 의미였어요. 제 컨텐츠에 이제 주간 논리, 월간 논리는 사실 월간 논리가 제일 먼저 생긴 건데 제 그 월간 논리 이름의 유래는 예전에 월간 윤종신이라고 하던 앨범이 있었어요. 그 윤종신 가수 분께서 매달 한 번씩 이제 앨범을 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올해 뭔가 업적을 좀 남기겠다 하는 컨텐츠로 남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걸 좀 따라해서 이 한 달 동안의 수업을 좀 가장 압축해서 잡지 형식으로 좀 이제 준비하는 식으로 한 달에 월간 논리 좀 준비한 거고요. 주간 논리는 제가 좀 강의를 한 다음에 2년 정도 지나고 이제 만들어낸 컨텐츠인데 그거는 이제 워낙에 친구들이 맨날 규칙적으로 문제 푸는 걸 너무 귀찮아하고 싫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좀 잘 따라와라 라는 그 좀 열정을 보여주고자 하루에 5개씩 문제를 풀고 제가 실시간 생방송처럼 약간 좀 풀이를 매일 하는 컨텐츠인데요. 제가 밴드를 따로 파서 친구들이랑 5개를 풀고 해설을 해드리고 뭐 밴드로 질문도 받는 그런 좀 세심한 관리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원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제가 여기서 계속 문법을 강의하면서 좀 느낀 건데 문제를 접근을 하는 방법 자체가 학생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매뉴얼을 좀 알려주고 싶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문법 문제를 풀 때 3단계로 풀게끔 하고 있거든요. 편입 문법 문제가 빈칸 문제나 밑줄 문제로 거의 나오거든요. 거의 90%가 빈칸 밑줄이라서 그래서 그 빈칸 같은 경우에는 구조 파악한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걸 잡으면 이제 안 되는 거를 소거할 수 있단 말이죠. 소거해 나가면서 풀고 밑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마다 체크하는 밑줄 체킹법이 있어가지고 뭐 각각의 밑줄마다 매뉴얼이 있는 건데 그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적용을 해본 다음에 그러면 거의 한 70% 가까이의 문제가 거의 해결이 돼요. 제가 2010년부터 해서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 기출 문제 분석에 맞춰서 나오는 패턴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소거법하고 이제 밑줄 체킹법으로 2단계에서 거의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해석까지 가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의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접근해서 풀어드린다 라는 뜻에서 하나의 패턴으로 항상 똑같이 접근해서 문제를 풀자 그 맥락에서 원 패턴 문제풀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약간 그 생각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이해는 대부분 수업을 들으면 웬만하면 선생님들께서 애를 써서 이제 해주시기 때문에 학생의 목표는 이제 암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제 공부 방법은 우선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보자 라는 식이어서 전 학생들이 이해보다는 조금 암기를 위주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저의 심정이고 사실 학생들이 암기를 굉장히 하기 싫어해요.
같아요. 뭐 단어든 아니면 문법 모든 게 다 암기를 해야 해결이 되는 건데 수업만 들었으면 이제 자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뭐 이 시기를 봐도 그렇고 편입 전체 시기를 봐도 그렇고 암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동의하는데 사실은 외워서 다 되는 거는 책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가 있는 이유가 그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그게 목적이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암기도 암기지만 아무런 맥락 없는 암기보다는 왜 그런지를 좀 밝혀주는 것을 제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저도 학생 때도 그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려고 되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법은 다 외우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저는 안 외워도 는 뻥이고 안 외울 수 없고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를 최대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원리를 좀 알려줌으로써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걸 학생들한테 전달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 많이 느낀 건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래 문법은 이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애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외워야 된다는 걸 엄청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공부는 암기죠. 암기인데 이제 그거를 합리적으로 외울 수 있게 왜냐면 그냥 외우면은 금방 까먹거든요. 근데 뭔가 맥락이 있으면은 아 이게 이거였지 하면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에도 저는 진짜 많이 동의를 하는데 편입 영어가 문법이든 논리든 독해든 다른 영어에 비해서 되게 딥하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저희 강사들이 선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을 잘 정해줘야 아이들이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글을 읽는 거고 글을 읽는다는 건 어느 글이든지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독해에서는 왜 글을 이렇게 읽어야 해야 되는지 학생들한테 먼저 납득을 좀 시켜야 되는 게 독해 강사로서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납득을 시킨 다음에 그 고정된 패턴을 지속적으로 암기를 하도록 저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선이 되게 애매해서 지나치게 이해 위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깊다고 느껴져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고 너무 또 됐어 그냥 바로 암기해 라고 했다가 아이들이 이것을 암기해야 되는 당위성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선을 지키기가 참 매번 애매하고 이게 사실 매번 느끼시겠지만 해마다 학생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느 해에는 좀 깊게 조금만 더 깊게 이해를 해도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반에 따라서는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독해 파트에서는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너무 동의하는 게 저도 지금 거의 똑같이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해 중심으로 하는 거를 되게 깊게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렇게 가면은 학생들이 그렇게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애도 있고 안 좋아하는 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게 선을 지킨다는 게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찾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 잡아주고 있는 게 결국은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밸런스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않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학생들한테 이건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 수업 시간에 여웅쌤이나 원주쌤이나 수업을 듣고 애들이 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자기께 됐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시원하게 들었으면 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데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이해하고 나서 그걸 덮어버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암기를 하는 시간을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이해한 걸 좀 확인을 시켜보려고 질문을 오면 좀 시켜보거든요. 이걸 문제를 이제 네가 어떻게 풀었냐 아니면 뭐 이런 단어를 네가 이 문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라고 했는데 분명히 수업은 잘 들었는데 제 앞에 오면 이제 말을 좀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친구는 질문 받아줄 때 역질문을 하면 좀 싫어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자기가 자꾸 혼자 시도해보고 뭔가 혼자 다시 해보는 과정을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수업을 3시간을 들었으면 복습은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좀 꼼꼼하게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네요. 계속. 진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저는 무조건 시켜봐요, 사실. 저는 절대로 애들한테 답을 이거다라고 이러면 절대 안 늘어요. 제가 정말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지만 학생들은 답만 원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생뚱맞은 얘기처럼 들리는 거를 보여줬다가 자기가 스스로 하다 보면은 이게 이래서 이거구나 좀 혼자 깨달을 수 있게 좀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좀 몰랐었던 거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빨리 질문을 이제 해결하고 빨리 가고 싶은데 선생님 자꾸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당황을 해가지고 애들이 자꾸 이제 모르는 것 같은데도 아는데 생각이 안 나요 라던가 뭐 이런 말에 좀 질문들을 많이 저한테는 아직 누가 그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더 물어봐야겠네. 저는 수업 시간에 미리 얘기했어요. 질문 오게 되면 내가 물어본 거 같이 대답할 준비하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질문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안 오더라. 그게 그 이유가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교수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 문법을 2010년 거부터 지금 거까지 해서 한 15년 가까이의 그 기출 문법을 전부 분석을 해봤는데 그 분석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이게 수능 시험이 아니잖아요. 수능은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막 뽑아가지고 무작위로 해서 시험을 내는데 편입 시험은 각 대학교 보통 영어과 교수님들께서 내시다 보니까 문제 스타일이 진짜 있어요. 그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추이를 한 5년 정도 이 정도를 분석을 하면은 앞으로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유추가 가능합니다. 뭐 지난 얘기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에 단연인가를 그 수동태 불가동사라는 토픽이 있는데 그거를 한 해도 안 빼고 다 냈어요.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 문제 전부 통틀어서 그 가정법에서 아더라이즈 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 학교에서 10개를 냈다 하면은 걔네가 8개를 냈어요. 가천대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학교에서 문제 유형을 완전 격변해가지고 다르게 낼 때가 있는데 이때는 좀 안 되지만 근데 확률상 확실히 학교 분석을 하는 거는 문법은 좀 의미가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는 기출 풀 때 그 학교별로 해서 그 학교들 특징을 좀 잡아주는 것을 학교별로 전부 다 다뤄주는 걸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화가 나는 이런 학교도 화가 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러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그냥 계속 일하면서 느낀 거지만 왜냐면 학생들이 다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되게 이어지는 건데 범위를 좀 잡아줘야 애들이 안 힘들어 하니까 문법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우선 실력이 되면 모든 학교든 뭐 구분 없이 잘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게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뇌를 갈아 끼우는 연습을 좀 하는데요. 학교마다 특성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학교 갈 때는 뭐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뭐 저런 학교 갈 때는 저런 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형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라고 할 때도 좀 학교별로 모아서 뭐 중앙대는 중앙대 A4지 만들어서 쭉 한번 정리를 하고 뭐 성균관대는 성균관대 프린트 만들어서 쭉 정리를 하면 친구들도 혼자 이제 그 뭔가 그 경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업도 준비를 하고 아이들한테 좀 추천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학교별로 이제 따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있어서 너무 공감을 해요. 독해도 학교별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풀이법 그 스타일들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학생들한테 이 학교를 풀게 되면 조금 더 추가적인 연습을 하고 싶으면 이 학교를 너가 쓰지 않더라도 풀어봐라 라고 하면 연습할 양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해를 카테고리별로 학교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독해도 트렌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요즘 독해 트렌드는 출제 의도 파악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지문을 잘 읽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출제자가 우리한테 주는 소스나 힌트가 되게 많아졌어요. 문제를 보고 나서 출제자의 힌트를 듣고 출제자가 이 글을 어떤 방향으로 읽어나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듣고 지문에 올라가는 학생과 그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지문을 다 읽어버리는 학생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작년 올해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게 문제 잘 읽어라. 문제를 읽었을 때 분명히 교수님이 너한테 어떻게 풀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올해는 트렌드가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지문 자체의 난도는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는 살짝 수월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뭐 서강대도 그렇고 분명히 독해 난이도가 쉬워진 게 있거든요. 대신에 그걸 제대로 맞추기 위해선 출제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그 문제의 출제 의도파 시간을 안 재고 푸는 거.
그냥 시간을 우선 안 재고 푸는 친구들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저는 완전 비추하는 건 1인 독서실에서 뭐 기출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그 실제 시험장으로 가게 되면 되게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거든요. 막 옆에 종이 넘기는 소리도 들리고 뭐 기침하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들리는데, 그래서 뭔가 조용한 독반응에서 자기만의 뭐 자유시간을 가지는 듯이 좀 여유롭게 기출문제를 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실제 기출문제와 자기 점수를 좀 비교해보기도 힘들고, 실제 시험장 가면 그런 친구들은 당황을 많이 해서 그럼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좀 좋겠는. 학교별로 다 똑같이 하긴 애매해가지고 이화여대가 좀 심한데, 이화여대가 보기가 5개인데 문법이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그 문법 문제 형태가 아니라 거의 뭐 짧은 독해 질문 수준이거든요. 시간을 100분을 줘요. 거기는 조금은 좀 널널하게 풀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도 있죠. 세종대 같은 학교는 감점 제도가 있거든요. 거긴 또 감점 제도가 있어가지고 오답을 체크하면 점수를 깎아요. 거기는 대신 거기도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진짜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하신 거 맞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그냥 껴들어봤습니다. 네, 동의한다는 말로 좀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독해는 사실 되게 뻔한 얘기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법 논리에 비해 어쨌든 읽어야 텍스트가 길잖아요. 일단 길다 보니 리뷰하는 걸 되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맞았으면 그냥 맞았다고 하고 넘어가고, 너무 틀린 것만 집중해서 하는데, 맞아도 올바른 루트로 맞았는지를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해는 타 과목에 비해서 풀어야 할 기출의 양이 사실 그렇게 많이 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딴 과목에서 10년을 푼다면 독해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한 4, 5년치를 기본 루트로 잡아주는데, 절대로 맞았다고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반드시 리뷰를 해라. 저한테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기출 얼마나 풀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저는 매년 대답이 똑같아요. 너가 리뷰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너가 100지문을 풀어도 리뷰를 절반밖에 못한다면 넌 절반밖에 못 푼 거다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양도 양이지만 리뷰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맞았다고 그냥 유의하며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왜 맞았는지 좀 점검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 심리가 합리화를 하는 게 있어서 풀고 채점할 때 되게 아쉽게 틀렸으면 세모를 쳐서 요거는 좀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살짝 점수를 이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있는데, 그 세모하는 거는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걸 볼 때 이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이게 펴져 있을 때 괜히 주변에서 누가 볼 것 같고 막 이런 애들 진짜 있어요. 점수가 잘 안 적어. 어떤 친구는 그래서 동그라미만 해놔요. 틀린 거 그냥 표시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애들한테 그 심리적으로 좀 마음을 안정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된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가급적 저는 그래도 조금은 냉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잘 뭐라 못해가지고 막 뭐라고는 안 하고 그냥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좀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한데, 학생들이 마음적으로 힘들면은 포기해버리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니까 학생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냐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라 해줘야 해요 이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라 조금만 하면은 저 선생님은 나 싫어 막 그럴 수도 있고. 마음 진짜 너무 따뜻하시네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그런 게 있을까. 아니라. 이거 촬영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안 한, 제가 제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선생님 저 이미 저 다 아세요. 그래요? 네. 진짜 정말 전투적으로 막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기억에 되게 남는 학생이었는데